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이전하고 오늘 처음으로 오시는 거죠? 예, 아주 편안하게 더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좋은 음향에서 이제 교수님의 그런 지식을 좀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일단 코스피 관련해서 좀 많이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나가면은 사실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오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거꾸로 돼가는 거 아닌가? 뭐 요즘 상황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최근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그림은 2002년부터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누적적으로 얼마나 순매수했는가. 누적 순매수,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수한 금액을 더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는 우리 기관들이 많이 샀었어요. 저 때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은행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은행 저축성을 주식형 펀드로 돌리면서 펀드를 많이 팔았었어요.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었고요. 그때 또 외국인들을 많이 팔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좀 파란색입니다만 외국인들은 뭐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사왔었어요. 근데 개인이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많이 팔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죠? 많이 팔려 있었네요. 뭐 2002년 이후 거의 60조 정도를 순매도했었어요. 최근에서 올해서 저렇게 산 겁니다. 요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저게 이제 올해 한 36조 정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이제 누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과거에는 외국인이 영향을 미쳤어요. 외국인 순매수 우리 코스피하고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도 우리 주가 급등했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25일 이동평균 코스피하고 외국인 매수하고 상관계수예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1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우리 주가가 오르고 뭐 주가 오르면 외국인이 샀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외국인하고 우리 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죠.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이 개인하고 상관계수 보면은 개인이 살 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었어요. 개인이 팔 때 주가는 오르고 그래서 개인하고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과거 보면 상관계수가 계속 마이너스에 있었거든요. 약간 플러스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상관계수가 거의 0.9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저인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간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둘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같은 방향이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개인이 살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인이 사고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개인이 지금 주도하는 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보니까 매수세가 정말 저점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엄청 잘하신 겁니다. 잘했네요. 지금 저점에서 36조 사고 주가도 사실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개인들이 아주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이 들어오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매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건 좀 바뀐 얘기가 돼가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일회성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들이 여기서 주가가 좀 오르면은 좀 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올 12월 가면은 내년 1월 가면은 저는 환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또 주식을 사면서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는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지금 단적으로 개인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2000포인트 아래서부터 사실 그 많이들 그 고점에 대한 경고들이 나왔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 유동성의 힘이 너무나 거대하다. 그래서 2500선도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동안 2분기는 상승, 3분기는 조정일 것이다. 근데 3분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분기가 뭐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유동성의 힘인 건가요? 아니면은? 예, 저는 유동성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네. 이 단기 부동자금은 정의학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든지 한 금융상품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단기 부동자금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은행에 가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는데, 예, 그 이자는 낮지만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예, 그게 25%. 이제 은행에 한 76% 단기 부동자금이 있는데요. 그 자금이 주식시장이 좋다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죠. 네. 근데 이 단기 부동자금이 오늘 3월에서 6월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예, 6월 데이터가 바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1262조입니다. 이 파란 선이 단기 부동자금인데요. 엄청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 힘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고객예탁금이 얼마나 차지한가 이걸 봤는데요. 작년 말에 단기 부동자금이 고객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3.7%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 있던 일부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무렵에도 이때는 주가가 먼저 오르고 단기 부동자금이 뒤따라 올랐거든요. 이때도 3.7%까지 갔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꺾이니까 또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아마 단기 부동자금도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버린다면은 단기 부동자금이 또 주식시장에서 다시 은행 등 안전자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하고 개인 순매수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랬는데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또 상관계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주가가 지금 경제 변수에 비해서는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제가 관계를 대표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수출이 7월에 약간 개선됐어요. 17억 1천만 달러. 근데 8월에 제가 예상해 보니까 좀 줄어들고요. 근데 8월 10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12억 7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한 13% 감소했거든요. 예,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랐는데 이 주가가 오른 만큼 일평균 수출 금액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거리가 지금 유동성 때문에 굉장히 벌어졌는데 저 거리가 좁혀지기 위해서는 일평균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 세계경제학령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서 이 거리가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과연 개인들 자금이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다시 멈출 거냐. 아마 올 3분기가 아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그 저점에서 상승하는 기간이었으니까 과감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고점에 대한 그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점일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거의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 자금이 좀 남아가지고 계속 주식시장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지난 6월 평균 은행금리가 0.9%더라고요. 저축성 예금금리가. 그런데 주식 배당 수익률이 지금 2%가 넘습니다. 훨씬 낮네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저 배당 수익률보다 높았는데요. 작년부터 은행 금리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려면은 그 돈 주식 배당 사가지고 배당 받으신 게 훨씬 더 낫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2% 정도 되는데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형 펀드 같은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기보다는 포스코 같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대다. 그래서 뭐처럼 지금 이제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었는데요.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그걸 좀 견디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명목 GDP만큼 성장해야 된다. 예, 그래서 명목 GDP를 설명 변수라고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본 게 적정 코스피 빨간 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실제 주가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한 2220 정도 나오고요. 예, 내년에는 한 2300 정도 거의 근처로 나오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보다 뭐 10%, 2%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주가가 내년에는 한 단계가 박스권이 올라가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3분기에 재해상처럼 조정을 받더라도 좀 주식시장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예. 그 사실 큰 폭의 조정이 이미 왔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오지 않는 거는 지금 코로나가 뭔가 돌발 사태인 것처럼 그 뭔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생각의 바뀜, 뭐 이러저러한 뭐 문화의 바뀜,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아니면 예. 뭐 지식의 증가, 예. 요즘은 뭐 워낙 또 금융에 이 눈을 뜨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러저러한 변수들 때문에 이제까지의 과거의 그 어떤 데이터와는 다른 어떤 양상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8.15 모니터 제가 자주 보는데요.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정보를 보고 듣고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도 과거보다 굉장히 현명해지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국면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개인들이 사가지고 지금 주식 사가지고 지금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돈이 결국은 또 소비로 이어질 겁니다. 소비로 이어지면 기업 매출 늘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현명해지셨다. 이런 측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개인 투자자들 이번 국면에서 참 돈 버신 분들 많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돈이 굴러다니는데 그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런 분들이 이런 많은 것 전문 방송들,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굉장히 똑똑해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만났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사이버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하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한 회사 사이사하고 있는데 그 이사에도 사이버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그 대표적으로 레이버 같은 주식이 올랐고 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주식도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그렇게 크게 오를 줄은 또 몰랐어요. 예,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인데 현대차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 저한테도 의견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현대차 사가지고 좀 돈 벌었는데요. 근데 그 개인들을 놀리는 그거였었어요. 자, 현대차가 그동안 경쟁력이 없었던 것은 무거운 차만 만들었거든요. 네. 그 무거운 철로 무거운 차만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 특히 LG화학 같은데 뭐 삼성 SDI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결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전기차를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현대차 주식 사라.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미국도 지금 뭐 로빈훗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개인들이 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폭락 장세를.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관이나 뭐 어떤 그 큰 세력들이 움직였던 시장이 진짜 개미 군단의 힘으로 이게 많이 이게 그 아예 이게
뭐 일시적일지 뭐 예. 지속적일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문화가. 예. 그래서 미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34%가 직접 투자고요. 12%가 간접 투자. 가계 금융 자산 46%가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 펀드 해가지고 지난 거 3분기 보니까 한 19%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미국식으로 간다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전혀 다른 모습 나타날 수가 있죠.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 과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주도해가지고 과거에 외국인 순매수하고 우리 주가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높았는데 최근에 외국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고 개인 상관계수가 굉장히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런 장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걸 장기적으로 저는 오르기 때문에 제발 개인 자금들이 좀 남아있고 또 우리나라 1260조 그 부동자금 중에서 그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 주식시장을 좀 튼튼하게 받쳐줬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억제 정책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으로 갈 수 있었던 자금들도 이제 주식시장으로 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런 뭐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 한 경제신문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가 그거였었습니다. 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 신문 보니까 은행에 계시는 PB분들, 증권에서 PB분들 한 50여 명 조사해가지고 일면 머리 기사를 실었던데요. 일부 부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긴 오릅니다만은 제가 아파트 가격 사이클을 구해보면은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있거든요. 네. 이 정점 무렵에 있는데 또 정부가 과감한 규제 정책 계속 또 일부는 공급 확대 정책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앞으로 한 4, 5년 본다면은 아파트 가격 수익률보다는 이 주식 가격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신문에서 조금 가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렸습니다만은 그런 걸 일면 머리 기사도 내고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교수님의 그 뷰는 이제 좀 약간 수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제가 그동안 뭐 올 전망하면서 2분기 주가 오르고 오늘 연초에 급락 한번 했다 2분기 오르고 3분기 많이 떨어진다. 네. 예, 그리고 4분기 내년 오른다. 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예, 이런 측면이었었거든요. 예, 4분기. 예, 그런데 지금 저를 비관론자로 뭐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대표가 되셨어요? 예, 작년 말에 올 연초에 급락한다. 위기가 온다. 뭐 그랬는데 지금 경제는 위기가 왔고요. 주식시장 금방 떨어져 금방 올랐습니다. 또 3분기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3분기 지금 안 떨어지니까 저도 아직 3분기는 안 지났습니다. 조금 더 지나봐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가는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지금 경기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기 보면요.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습니다만은 동행지 순환변동차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그게 5월까지 떨어지다가 6월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행지 순환변동이 오를 겁니다. 그렇더라도 주가가 오른 만큼 경기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평균 수출입하고 그래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괴리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한 번 남아있다. 예. 그래서 제가 3분기를 계속 아직도 조정이 한 번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나 데이터들을 가지고는 일단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데 예.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 뭐 심리가 됐든 유동성이 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이제 펼쳐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라는 거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미네르바 부엉이는 밤이 되면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 되면 모든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봤지만 저렇게 빨리 증가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저는 이걸 요즘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까 트랜스포터에서 텔레포트 하러 간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전달이 워낙 빠르니까
전에 부동산 관련된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들은 게 예. 전에는 어디가 좋다라는 소문이 이래서 퍼지는 데까지 일반인에게 퍼지기까지 예에서 3개월이 걸렸으면 지금은 한 3시간이면 된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자금이 몰려들면서 그 지역이 갑자기 급등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이런 정보에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 개방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긍정적인 그렇죠. 쪽으로 막 너무 빠르게 이 돈들이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심리로 바뀌어버리면은 또 그럴 수 있죠. 똑같이 또 급등한 만큼 급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이 지금 3분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3분기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시라. 계속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잘 어떤 조정 없이 잘 넘어가면 4분기부터는 예상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이, 그러니까 더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주가 큰 흐름 보면요.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으면 86년에서 88년에 한번 급등했어요. 근데 이때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그 뒤로 한 10년간 500에서 1000까지 계속 코스피가 박스권을 보였었죠. 그리고 IMF 구조조정했다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2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이 2070이었어요. 9년 동안. 계속 그 제자리 걸음했었죠. 물론 2017년, 2018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2600이 잠깐 넘었습니다. 평균은 2060, 7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저거로 전망해 보니까 지금 평균 주가 한 220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크게 보면 박스권이 1800에서 2200이 있는데 이제 박스권이 한 단계 지금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됐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2200을 중심으로 2로는 15%, 10% 살 수 있고 밑으로 10%. 그냥 박스권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2400 넘어버리니까 지금 제가 추정한 적정주가 2300에 대해서는 거의 좀 오버. 근데 오버할 때는 10%, 15%도 가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구조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주식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하려면 우리나라 은행에다 적금 매월 얼마씩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당형 펀드 같은 데다 매월 얼마씩 드는 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 또 바뀐 거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주식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보통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상승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언택트니 뭐니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의 그 섹터에 의해서 장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좀 이게 대세가 과거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여러 면에서 바뀌는 건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세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실 바뀌고 있죠. 얼마 전에 한 회사 선전이 될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세리 CEO라고 그러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 CEO한테 동영상을 작성해가지고 배포를 매월 해요, 매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12분의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동영상 24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경제 하라고 그래서 미국 경제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전부 제가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가 G7, G20 그랬는데 G0 시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 권력은 굉장히 약화되고요. 대신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역할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이 WHO 탈퇴했지 않습니까? 갈수록 국제기구 역할은 축소되고 국가 권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문명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요. 미국 가시면은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게 자유예요. 그 다음에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건 안전이거든요. 이 코로나로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대처하는 것 보니까
뭐 중국이 숨긴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동안 세계가 자유를 강조했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로 바뀔 것이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GVC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이런 모든 상품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생산하는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해가지고 교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코로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마스크 하나도 생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VC가 도메스틱 혹은 오리지널 DVC, RVC로 가는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려면요,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거 월마트 진열대 전시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미국서 생산한다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면서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과거에 효율성만 강조했는데 이번 사태로 보니까 원자재 조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도 강조하더라. 이런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에 언택트주들이 올랐죠. 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뭐 자동차도 결국 그 융합이거든요. 자동차의 모든 기술이 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참 현명하게 저는 반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요즘 또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바이오 쪽이 전략 사업처럼 이렇게 뭔가 국가들에서 이제는 키워야 되는 산업이 돼버린 것처럼 이 세계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한국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그린 뉴딜, 뭐 뉴딜 정책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정부, 가계, 기업, 해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가계 부분 잉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지만은 금융 부채보다는 금융 자산이 조금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를 않다 보니까 자금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부분에서 잉여 늘어나고 기업 부분에서 자금 부족 규모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는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제 90년대 일본이 이런 상황 가가지고 일본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 생산성이 낮은 곳에 써가지고 일본 경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정부 부채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린 뉴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이쪽에 정부가 적극 투자를 생산성이 높은 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요새 그 뉴딜 펀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인데, 근데 정부가 과연 그 좋은 기업들을 그렇게 골라낼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돈들이 의미 없이 썩게 되면 국가 부채만 확 늘어나는 게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우리가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수님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도주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앞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분야로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계속 언택트가 3분기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이런 회사가 전기차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뭐 최고 경영자들 서로 만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힌트를 찾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실마리를 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별로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삼성이.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언론 보면은 중국 반도체가 우리나라한테 한 4, 5년 뒤졌다 그러는데 최근 보면은 뭐 일부 전문가들도 1년밖에 안 뒤졌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별로 못 오르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산 요소를 2개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원유하고 반도체인데 아까 텔리포트 사회로 가면서 원유 수요는 갈수록 둔화되거든요. 제가 뭐 모든 그 모임 안 가고 웬만하면 사이버로 좀 해결을 하면서 저도 저 원유 덜 쓰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유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데요. 이 반도체는 안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환율이 최근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저는 뭐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든요. 외국인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하고 가장 관계 깊은 변수가 환율이에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그거는 좀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쉬우니까.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아직도 몇 년간은 그 디램 분야에서는 저는 충분한 경쟁력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3분기 주가 조정받고 4분기 내년 초에 주가가 오를 때는 저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제가 개별 종목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그 모닝 미팅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추세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밖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한번 추세는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이제까지 잘 추격을 뭐 사실 막강한 경쟁자 일본석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뭔가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 성장할 거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겠죠. 저는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 TSMC를 경쟁으로 해서 지금 쪽 분야도 이제 뭔가 새로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D램에서 뭐 세계에서 단연 그 1위였습니다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 저 사실 그 영업 마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겠다가 삼성 최고 경영자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어떤 분야는 없으실까요? 이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면 아까 우리 사람들의 어떤 투자와 관련된 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언택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바뀌겠죠. 근데 이런 언택트 이렇게 됐을 때 그 텍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텍트 문화 산업들 이거는 정말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 최근에 자동차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우버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물건을 서로 공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로 오히려 개인적으로 모든 상품을 개인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자동차 그런 걸 안 쓰고 그래서 일부 그 젊은이들이 지금 자동차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큰 변화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주도주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제가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번에 뭐 조정받고 나서 다 같이 떨어지겠습니다만 다시 언택트,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는 저는 계속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몇 년 전부터 강의하면서 혹시라도 좀 용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을 한번 사봐라. 그때 뭐 20-30만 원대였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좀 몇 주씩 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세계 주요 CEO 중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세계 정말 유명한 CEO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맡을 때 그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다음 삼성전자 후계자가 아버지처럼 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적자 나다가 지금 뭐 좀 흑자를 난 것 같습니다만 그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익을 내야 될 텐데요. 근데 아직 뭐 신약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시밀러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는 결국 규모 경제예요. 근데 참 그러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제 우리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그 바이오 분야가 이걸 어떤 분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IP 특허는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약이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이 아마 최고로의 그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에 뉴인프라 사업이 아니군요. 하여튼 이 바이오 산업을 몇 년 전부터 엄청 크게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엄청 쏟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회사들이 뭐 유럽에서 이제 승인 신청을 뭐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라는 느낌으로 경쟁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업사 회사들도 많이 그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근데 삼성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중국 기업보다는 훨씬 더 규모 경제에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큰 흐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인도에서도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개별 기업을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큰 흐름 추세에서 아까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그때 삼성 바이오 적자 났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워낙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기만을 기도해야죠. 우리 회사니까 한국의 기업이니까. 네.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백신이 러시아에서 뭐 개발이 됐다, 뭐 수출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2,000원에 뭐 수출할 것이다 1인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믿을 만한 건가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요, 얼마 전에 한 그룹에서 강의했는데 그 그룹에도 제약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CEO 이야기는 이게 개발했더라도 생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시설이 자기네뿐이래요. 개발을 하더라도.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또 트럼프도 뭐 선거 이전에 큰 혁신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분야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 코로나가 잡힐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제가 바이러스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2차 확산기가 있었거든요. 1차로 끝나는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918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3월에서 5월에 발생했다. 여름에 주춤거리다가 가을에서 다음해 봄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인구의 2%,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실질 GDP가 6%, 소비가 8%, 실질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26%인데요. 근데 그런 약이 개발됐다고 그래가지고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기는 조금 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제발 1차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확산기가 왔을 때는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백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러시아의 말이 만약에 맞는다면은 이것이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백신이 완전히 개발돼가지고 그게 상용화됐다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잡힌다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안 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위협은 정부도 돈 안 쓰고 실물 경제는 회복되죠. 실물 경제는 회복되는데 지금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중앙은행이 돈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안 풀고 그러면은 이 실물 경제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만약 이런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코로나가 잡힌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볼 수가 있다. 유동성 축소에 따라 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도 아까 처음에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감은 아직도 큰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하고 지금 주가하고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었고요. 아, 저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가입니다. 미국 주가는 월말 기준으로 전고점 이미 돌파해버렸어요. 일별 주가도 거의 지금 전고점에 도달했는데요.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개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산업 생산도 좀 올라가고 특히 그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급락했다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과거 보면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미국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도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 심리는 조금 반등이 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주가 상승만큼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예상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기대한 만큼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평가해보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미국 주가를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실물 경제 대표적인 지표죠. 여기다가 대표적인 유동성 M2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넣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경기나 유동성에 비해서도 지금 너무 앞질러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소비 심리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고요. 코로나가 잡혀가지고 유동성이 좀 축소되면은 저는 이게 금방 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라고 이 경제 주간지를 꼭 챙겨보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S&P 500 수익이 2015년 수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기업 수익은 뭐 지난 그 6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올 2분기 건데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주가 보니까 거의 60% 정도 벌어졌거든요. 물론 3분기 기업 이익은 이게 주가가 오른 만큼 좀 개선되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을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 제목이 이겁니다. Seeing is disbelieving. 봐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비합리적이다. 예. 기업 수익이나 앞서 제가 본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좀 회복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이 유동성 때문에 너무 앞서갔던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좀 벌 수가 있다. 이게 저는 뭐 3분기 중후반이라고 계속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상승에 어떤 그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과거 그 IT 버블이나 뭐 이런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상승의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2,600 간다, 뭐 3,000 간다. 3,000, 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망이 있고요. 사실 그분 전망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실물 경제에 접근해 간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나 지금 미국 주가나 실물 경제에 너무 앞서가고 있는 만큼 유동성의 힘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면은 이게 급격하게 제자리도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사무엘슨 경제원론으로 초기에 경제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책 서문에 보면은 한쪽에서 보면은 새 머리처럼 보이고요. 새 주둥이처럼 보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양머리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론 지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걸 새 주둥이라고 볼 수 있고 양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분기 조정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분들은 2600, 3000까지 갈 수 있다. 시각이 자기가 보는 이론,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조정 말씀 드리기도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죠, 그냥. 제 시각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그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너무나 이 유동성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있어가지고요. 뭐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예, 사실 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리라고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저처럼 좀 혼란에 좀 빠졌죠. 예, 그래서 계속 그 자꾸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거,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상승을 유동성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유동성인 건가요? 어쩌면 주가가 뭐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주가가 오르면은 뭐 그럴 만한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었고 주가가 떨어지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똑똑하긴 하는데 근데 가끔은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예, 경제 변수를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국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똑똑한 주가도 아주 단기적으로는 좀 최근에는 좀 비이성적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네. 1%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기업의 어떤 적정 PER, 네. 그러니까 적정 가치, 네. 이것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높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그걸 일드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PER의 역수하고 이자율하고 비교하죠. 아, 네. 예. 아,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PER의 역수가 은행 금리보다 높아졌어요. 네. 아까 제가 배당 수익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네. 높아졌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계속 그 주가가 예, 많이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하죠. 근데 제가 그 지표를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2,400은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하고 주가하고 우리가 과거하고는 달리 봐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이제 주가 보면은 배당금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고 기업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19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주가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것보다 기업 수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국고채 3년 수익률을 해보면은 상관계수가 0.8로 플러스가 나와버려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 금리보다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업 수익 경기다. 그래서 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데 예, 제가 배당금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평균 PER이 한 10배 정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거의 13, 14배까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배당 혁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그동안 배당 성향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이 17%밖에 안 됐거든요. 아, 네. 예,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17%밖에 안 됐어요. 아, 네. 근데 작년에 그게 33%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예.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97년, 2008년 국내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소득이 생기면 GNI라고 그러는데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 가지거든요. 가계 몫이 71%, 61%로 줄어들었어요. 기업 몫은 15%에서 26%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배당 늘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근데 기업들이 지금 어렵다고 임금 별로 안 늘려주고 고용 투자 안 늘리거든요. 결국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방향은 포용 성장이고 그 위에 소득 주도형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 공정 경제가 여러 가지고 기울어진 마당을 공정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도 되게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재벌들 내부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컸었죠. 그러니까 그룹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평균 2%예요. 얼마 안 되네요. 예, 그것 가지고 기업을 다 지배했죠. 그런데 배당금을 주면은 자기한테 2%밖에 배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긴 재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회사 하나 만들고 무슨 회사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예. 그래서 모든 재벌이 그랬죠. 일부 재벌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가감히 막겠다. 이번 정부의 공정경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들도 내부 거래 일감 몰아줘 돈을 챙길 수가 없다면은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배당금이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배당성이 지금 33%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영국이 한 55% 되고요. 많이 주네요. 미국은 뭐 49% 됐다가 40% 됐다가 순이익이에요? 예, 순이익에. 그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40% 안팎입니다. 올해 8월 통계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보니까 중국마저도 35%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배당을 너무 사실 안 줬었죠. 네. 근데 배당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지금 한 단계 더 야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 낮은 어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그런 거에서 왔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도 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겠네요. 예. 외국인도 또 배당 뭐 보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늘 그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거만 좀 잘 좋은 쪽으로 해결되면은 뭐 외국인 투자 많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짐 노저스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통찰력은 굉장히 높은 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그 작년에 책을 냈는데 만약 남북 통일이 되면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예, 그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북한 자산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북한 동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하던데요. 뭐 그만큼 남북 통일되면은 또 인식이 달라지죠.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인데요. 근데 이선 배당 혁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한국 경제 혹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뭔가 이 환경 혹은 문화가 투자 문화가 확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그 교수님 이제 지난번 뷰에서도 이제 3분기 이후 4분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려운 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 혹은 뭐 주가 시장이 많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네, 생각보다는 지금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서 늘,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모든 경제 지표가 3, 4, 5월까지는 급락했거든요. 네. 5월 이후로 또 7월까지 보니까 완전히 V자형 반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고용도 지난 3, 4월 달에 2,100만 개 감소했다가 또 4월 이후로는 거의 1,000만 개 증가하고요. 특히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보면은 뭐 50 밑으로 금방 떨어졌다가 50 넘어섰고 특히 ISM 서비스 지수는 58까지 올라갔고요.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가 침체 확률을 구해보니까 작년 올 3월에 10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미국과 경기 순환을 발표하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002년 지난 2월을 경기 정점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6, 7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0%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참 미국 경제라는 게 탄력적이다.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진폭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근데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심해지고 있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의 소비 심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소비 심리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개선 안 되면은 가게가 소비를 많이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 매출 둔화되고 기업 이익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파산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아까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보고 파이낸셜 타임즈 두 개는 꼭 챙겨서 보거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계속 일면 뭐 중간 2단 정도로는 두 번째 기사로는 미국 기업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계속 스타인 마트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110년 전통을 가진 유통업체인데,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파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거의 아마 4분기 가면은 WD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중후반 주가가 4분기 미국 경제 지표 둔화를 미리서 좀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생각하셨던 만큼의 어떤 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파산은 일어날 것이고 계속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는 어쨌든 조정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미국이 조정받으면 우리도 같이 조정받는 거 아닌가요? 같이 조정받죠. 지금 미국 S&P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 구해 보니까 올해 0.96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1에 가까운 거죠? 거의 1에 가까우죠. 거의 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미국 주가가 조정받으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조정받으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더 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며칠 주가가 좀 이렇게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2차 부양책,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연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급한데 왜 거기는 여당과 야당 이렇게 빨리 뭔가 합쳐지지 않고 무슨 고집을 부리는 거죠, 서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했죠. 올해 예산이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절반을 이미 썼고요, 정부가. 그 다음에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3조 달러 중앙은행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지금 지난 7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좀 규모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1조 달러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정부, 지방기업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8월은 지금 미 의회가 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 문화에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렇게 휴가가 통과 안 시켜주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실행하겠다. 그러면 미 하원 의장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의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주가에 좀 충격을 줄 것 같고요.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불안정성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국채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가 호주예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0.78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마이너스 0.45%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됐다면 스위스에서 돈 빌려가지고 호주로 가면은 그만큼 차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은 돈이 안정성을 찾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강세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상대적으로 강세면 불안하다 그러는데 최근에 스위스 프랑이 서서히 호주 달러에 비해서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제가 모르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 요인이 서서히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간 어떤 신문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뭐 남중국에 거기 해협에서 미국, 중국이 뭐 전문가 칼럼을 썼는데 뭐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한번 뭐가 발생할 것인가. 지금 불안 요인이 앞으로 오기는 올 텐데 그게 뭔가 계속 찾아보기 위해서 뭐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이 어디선가 지금 뭔가 꼬이고 있는데 예.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예, 아직은 거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났을 때는 뭔가 큰 충격이 오는 예, 게 바로 그거를 미리 알 수만 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있는데 참 그게 알 수가 없죠. 예지력이 있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저 강산에 카나리아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강부들이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카나리아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먼저 감지한대요. 아, 네. 예,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으면은 강부들이 후퇴를 했다는 거죠. 일을 멈추고. 그래서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강산의 카나리아처럼 카나리아 전조 증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하나 좀 의아했던 게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액수를 많이 선정을 하고요. 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야당에서 그 돈을 깎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보면은 민주당은 3조 달러를 얘기하고 예. 여당인 공화당은 1조 달러를 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거 때문에 그러죠. 11월 선거 때문에. 아,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유리해질까봐.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든 뭐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거 때문에 그렇게 경쟁적인 정책을 펼치고 서로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은 선거가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휴가 예. 이런 아주 많은 어떤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휴가를 떠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저는 주식시장에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가 뭐 유동성까지 포함하더라도 20% 정도 제가 가대평가됐는데요. 예, 그런 해결책들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주가가 급락하면은 아마 9월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서로 타협하자. 또 타협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안 오면은 그런 타협이 나오기 힘들 텐데 저는 어려운 상황이 한 번 오고 또 타협하면서 4분기 또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협상이 깨져서 일단 의회가 쉬는 그 상황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었어요. 네. 그동안 3, 4월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조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이제 전망할 때부터는 그냥 계속 높게 전망할 거거든요. 근데 8월 데이터부터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낮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이제 괜찮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예. 근데 미국에서 블룸버그 보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블룸버그 전문가들 예측한 거 실제치하고 비교해 놔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치가 좋게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계속 오르게 나와요. 그게 주가하고도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아져 버렸으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계속 높게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덜 틀리게 해서 높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실제치가 더 나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8, 9월 가면서. 근데 이게 미국 주가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상황은 이제 저부터도 이렇게 괜찮아지니까 이런 경계심 같은 게 자꾸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뭔가 그 리스크 요인이 확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저도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주가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뭐 주가 전망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높으면은 계속 높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주가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가가 2,400도 넘었으니까 뭐 3,000이란 전망치도 나오고 뭐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예, 제 경험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요. 또 미국, 중국의 어떤 갈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이 달러의 이 초기 예상했던 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들에 의해서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생길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계속 그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세계에서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저는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요. 3, 4년 지속될 수 있다. 아, 3, 4년? 네, 그동안 달러 가치 최근 흐름 보면요. 제가 저기는 금값하고 같이 그려놨습니다만 네. 달러 가치가 이게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인데 3번에 걸쳐가지고 2번에 걸쳐가지고 가격에 큰 하락이 있었어요. 네. 이 85년 9월이었었거든요. 이게 플라자 협의라고 그러죠. 8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G5 선진국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 가치 하락, 특히 엔 가치 유도했었죠. 네. 이때 달러 가치가 한번 크게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랫동안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큰 흐름을 보면 달러 가치 하락 2번 국면이 있었는데 저는 3번째 하락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3, 4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 GDP가 앞으로 3, 4년 동안 감소폭이 저는 클 거라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미국 GDP가 작년에 세계에서 비중이 25%인데요. 2024년까지는 뭐 거의 20%대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보면은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요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이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다. 호주 달러 상대적으로 약세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다. 이런 조짐이 나타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달러가 기축통화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3월에 뭐 주가도 폭락하고 심지어는 금도 폭락하고 네. 모든 자산가이 다 폭락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달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정도 보면은 달러 가치 뭐 지수가 그동안 뭐 102 상 가다가 최근에 뭐 9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 금 가격이 며칠 전에 그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네. 최대 뭐 역대 최대라고 역대는 아니고 뭐 하여튼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폭이라고 6%인가요? 4.9%인가 뭐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단기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에 들어섰다는 거죠. 저는 금은 달러 가치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분이 금 어때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아, 네. 네. 그래서 올 3분기, 4분기에 쓸 돈 같으면은 지금 금 좀 줄이십시오. 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아,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도 일단 일시적으로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너무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네, 그것만큼 이렇게 조정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멀리 보면은 금값을 큰 상승 한 3단계 정도로 보면은 지금 1단계 상승하고 지금 조정 기간이다. 저는 그 정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그 이번에 코로나 뭐 러시아에서 백신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 위기 상황, 그 실물 경제를 압박하던 그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요소가 발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것도 한 요인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되겠죠. 그래서 뭐 백신이 개발되면은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뭐 사람들이 금을 아마 덜 찾게 될 거예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텐데 달러가 강세되고 주가가 오르면은 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요. 근데 제가 백신이 그렇게 쉽게 개발돼가지고
직접 그 치료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빨리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중 갈등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틱톡 문제가 지금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어떤 무역 전쟁을 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데이터 영토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 결국은 패권 전쟁인데요. 그동안 저 무역 전쟁을 했었죠. 지금은 저 기술 전쟁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을 추구했는데 이미 양적으로는 다 달성했거든요. 세계 최대 무역 강국, 제조 강국이죠. 중국이 제조 2025라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자기들이 수입하는 핵심 소재를 자기들이 다 생산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포함되죠. 기술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유한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강국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게 미국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화웨이나 틱톡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쟁들이 저는 뭐 11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 금융전쟁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융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종류일까요? 화폐? 아니면? 가지고 있던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저 중국이 2001년부터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한 5조 1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그 중 일부를 애완보유액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 국채를 최근까지 한 1조 8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전쟁의 핵심인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두 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미국 대응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요새 언론에 보면은 그 남중국의 문제, 거기도 좀 심각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뭔가 뭐를 한번 하기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인지 지금 뭐 틱톡이나 화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한번 일으키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말 표를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강력한 조치로 일단 뭐 정치인들은 선거가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하반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질 요인들, 리스크 요인들은 살아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보면요. 2011년부터 2070 전후에서 그냥 상하 크게 보면은 제가 그 순환 변동치라고 보는데 주가 장기 추세를 보이고 추세를 구하고 단기적으로 얼마나 변동했냐 이거 변동폭을 보면은 10% 넘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에 2,400이 넘어가지고 지금 장기 추세에서 한 16% 정도 벗어났어요. 근데 추세가 2로 벗어나면은 반드시 추세가 또 그 밑으로 가는 국면이 몇 달 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는 앞으로 저 3분기 후반, 그 다음에 뭐 4분기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변동과 확대 국면에 참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대응한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니까. 그럴 때 뭐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장기 투자라면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게 좋은 방법인 건가요? 꾹 참고 견디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가가 배당 때문에 한 단계 상승하는 국면이다. 꾹 참고 견디는 게 좋기는 좋은데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는 건 이제 지금 뭔가 보유 물량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 그런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계속 상승을 해버리면 상승장 이득을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락하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차라리 그때 파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갑자기 오니까요. 또 떨어진다고 해서 못 팝니다. 너무 그 각도가 가파라서. 각도가 가파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무릎에 사가지고 좀 목에서 팔아. 이 머리는 그냥 네. 남겨두라는 것이죠. 예, 지금 저는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교수님 생각이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더 오를 수도 있지만은 뭐 현금 비중을 조금 올려놓고 예. 좀 올린다면 현금 비중을 몇 % 가져가는 게 교수님 개인 입장에서 예, 저는 교수님이시라면 예, 저는 지금 한 60% 정도를 현금화해 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60%를 다 쏟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 뭐 당신은 저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한국은행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 조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중에 77%가 예, 실물자산,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더라고요. 금융자산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거꾸로 예, 금융자산이 60%, 부동산이 실물자산이 한 40%, 그다음에 60% 정도에서 80%가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식은 좀 줄인다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 제가 지난 30년간 공부한 게 금융시장, 주권시장이니까요. 강하신 거니까. 예. 그러면 그런 하여튼 변동성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가능성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게 만약에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이제 대응 방식을 미리 고민해 놓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다음 추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올랐던 그 주도주들, 그러니까 뭐 언택트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시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때 가서 뭐 가치주가 됐든 뭔가 좀 바꿔야 되냐? 저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돼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은 또 새로운 큰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변수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만약 그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거래소에서 뭐 주최로 공매도 뭐 토론회를 한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공매도에서는 심층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래소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 그러는데 다 선진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좀 문제가 된 것은 그동안 보니까 공매도를 허용했을 때 주로 기관 투자가 99%하고요. 개인은 1%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토론장에 개인들이 피켓을 들고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시위를 했다고 제가. 금지. 그러니까 네.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매도의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만 해준다면 개인들도 그거를 할 수 있게 기관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시장 기능을 주가가 적정 수준 찾아가는데, 사실 주시장은 제가 지난 30년간 지켜봤으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네.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좀 해제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좀 만들고,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의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보통 공매도를 한다는 건 미리 뭔가 확보를 하고 그걸 담보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진짜. 근데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요. 애국계 기관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주식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팔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뭔가 개인들에게 되게 불공정한 어떤 플레이다, 지금 그라운드다.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만 개선된다면은 저는 공매도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그 국내부터 뭐 미국, 그다음에 세계, 전 세계 그 어떤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는 김영익 교수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뭐 김영익 교수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데이터 가지고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과연 이 합리적인 생각과 부합이 될지 그러지 않을지는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또 교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런 뚜렷한 그 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많이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